밀산 쪽에도 이렇게. 그리고 독립운동을 1910년대 준비해서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고, 그런데 일제가 무참하게 그 탄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독립전쟁으로 가는 거죠. 대표적인 전투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네, 여기 이제 서전, 여기 이제 일본 애들이 학살을 해서 수많은 사람의 무덤이 있고요. 그러면서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한 무력 탄압. 그래서 이제 그 독립군들이 무장 부대를 새롭게 형성해서 1910년대 독립운동을 준비했잖아요. 기지 건설.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 단체를 만들어서 무장투쟁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전투가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 전투인데, 단순하게 독립군만을 양성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전투가 일본군이 현대 군인데,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러시아 쪽을 통해서 무기들을 구입해서 막신 기관총이라든가 또는 이제 모신나강 소총, 그러니까 일본의 무기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우수함을 우수했지. 이런 무기들을 구입해서 일본군하고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고, 이때 바로 우리 독립군이 승리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굉장한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과 격려, 힘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립운동 한 사람들 가운데는 유학자도 있고 별별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 유인석이라는 그 춘천 쪽에 이런 분도 있고요. 또 대종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두만강 근처에 봉오동 전투. 그래서 봉오동 전투에서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범도. 청산 전투에서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자진.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바로 이제 이 꼴짜기가 이 꼴짜기 여기가 옛날엔 저수지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저수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쭉 들어가면 이 꼴짜기에 이제 그 독립군 부대들이 양쪽으로 있고 일본 군대가 들어오면 그렇게 전투를 벌였습니다. 1920년 6월.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 20년 10월달에 청산리 김자진, 홍범도 이런 사람들. 네. 그리고 이 전투에서 크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김자진이나 홍범도와 같은 지도자들의 지도력, 리더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동포들의 후원, 동포들의 지원. 아까 임시정부도 3.1운동 때, 3.1운동 이후 임시정부가 크게 번창했던 것은 국민들의 어떤 지원이 필요했다 그랬죠. 특히 이제 그 돈을 많이 내는 데가요, 미국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쿠바로 이주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사탕수수나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하면서 그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돈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나 중국 본토는 임시정부는 미주 쪽에서의 어떤 군자금, 돈, 이것이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미국이 조금 자유로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기여한 바가 미주 쪽도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상대적으로 전폐합과가 됐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독립운동 그러면은 의열투쟁, 무장투쟁 이것만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독립운동은 지역에 따라서 자기에 맞는 게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미주 쪽은 무장투쟁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주 쪽은 주로 외교라든가 군자금 제공, 특히 자금 제공. 이쪽이 이제 그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돈을 낸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들은 미국에서 발행된 신한민보가 지금 다 남아있는데 거기에 상세하게 사실은 수록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에서 발굴해야 될 것은 미국, 멕시코, 쿠바 쪽에서 활동했던 평택인들, 지금은 연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냈는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조사가 사실은 굉장히 시급하다. 박물관만 그냥 뭐 이렇게 뭐 크게 전하면 뭐해? 거기에 실속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준비, 아직까지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준비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소총은 모신나강 소총이에요. 모신나강 소총은요 6.25 때도 북한 인민군이 사용했을 정도로 우수한 무기. 네, 그 기관총들. 그리고 이제 이 태극기가요 김자진이 직접 사용했던 피 묻은 태극기예요. 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김자진이라고 써 있죠. 김자진이 사용한 현령 피 묻은 태극기. 이렇게 일본 애들이 딱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근데 이때까지 이 태극기가
안 알려져 있었어요. 태극기는 알려져 있었어. 근데 박물관에서 전시할 때 항상 예? 요 김자진이 피우던 태극기 요거는 잘라버리고 예? 태극기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김자진이 사용한 태극기는 이탈리아 몰랐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진 역사 분석학이라든가 사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자꾸 설명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청산리 전투지고요. 네, 그런데 그리고서 이제 여러분 1921년 6월 달에 자유시라고 러시아 저쪽에 하얼빈에서도 한참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이제 그 자유시 참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 1920년 10월 달에 청산리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독립군들이 일본군한테 크게 승리했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냥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이 다 도망갔어요. 어디로? 러시아 자유시라는 데요. 자유시는 자유라는 말이 러시아로는요 스보보든이라는 스보보든. 그러니까 자유시 이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재집결을 했어. 그런데 러시아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일본은 못 쫓아오게. 근데 여기서 이제 독립군 간에 서로 간에 이제 노선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러시아는 이제 공산주의 볼셰비키거든요. 볼셰비키 공산당하고 힘을 합칠 거냐? 나는 공산당 싫어. 나는 공산당하고 같이 안 하겠어. 독립군이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상당수의 독립군들은 러시아 불공군대 볼셰비키의 도움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독립을 일단 달성을 하자. 이게 홍범도예요. 근데 김자진은 공산주의 이쪽하고는 했다가는 문제가 있겠다. 그런데 안 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 자기 상관인 서일, 그 다음에 자기 부하인 바로 김자진의 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박영희, 박두희, 이 사람은 자유시 쪽으로 보내요. 그런데 자기는 만주로 되돌아와 버려. 그래서 여기서 독립군 간의 갈등과 대립이 있다 보니까 독립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러시아하고 불공군하고 협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노선 문제 때문에 결국은 독립군 간에 죽고 죽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자유시 참변. 자유시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자유참변. 잠깐만, 제가 그 자유시까지 갔었어요. 갔는데 그 제야강이라는 강이 흘러 거기 수많은 독립군이 죽었대. 거기 러시아 할머니한테 여기 들어보니까 피바다였대. 그러니까 제가 그 자유시에 가려고 하니까 진짜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 타고 1박 2일 갔거든요. 너무 멀어. 그런데 이러한 2억 발리에 와서 독립군들끼리 총질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안타까워.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독립운동 단체들이 만주에서 재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압록강 건너에는 참의부, 그 북쪽에는 정의부, 그 다음에 이제 또 북만주 쪽, 이쪽 흑룡강선 이쪽에는 신민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평택 사람들은 주로 정의부라는 단체에 소속이 돼서 활동합니다. 정의부. 네, 정의부는 공식 명칭은 대한정의부라는 설도 있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참의부라는 이름이 있고 신민부는 새로운 국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정의부는 참 이름을 정의부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최고의 이상 가치를 추구하는 게 뭐냐? 자유와 평등과 인도와 정의를 내세웠어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의부에 대해서 기존에는 그냥 뭐 3부라고 해서 3개의 부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정의부가 갖는 역사적 위상과 의미가 우리가 이때까지 그 독립운동 단체를 연구하면서 지나치게 그 표방한,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제 정당이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이 이름을 명칭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징성인데. 그런데 정의부는 참의부나 신민 뭐 이게 아니라 정의를 내세웠단 말이에요. 정의사회의 부여. 이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만주에 가서 활동한 평택 사람들은 바로 이 정의부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새롭게 독립운동을 개선하고 이념과 체계를 바꿔야 되겠다. 뭔가 조금 더 이상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정의부에서 만들어진 고려혁명당이라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또 평택 사람은 또 고려혁명당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만주 지역 가운데서도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평택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정의부에서 활동했을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의부는 다른 단체와 달리 조금 더 격이 하나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남만주에서는 정의부, 북만주에서는 신민부, 그 다음에 그 압록강 대안에서는 참의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있죠. 여기는 조선공산당 만주총부. 이 공산주의 운동은 또 하나의 수업 단위로서 설명할 큰 단위가 있습니다.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926년에는 서울에서 지금 현재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쪽에서 조선공산당이 창당이 됩니다. 아사원이라는 중국 요리집에서. 그리고 만주에서는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일본에서는 일본공산당 일본공산당 조선 사람들이 하는 그런 총국,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주에는 남만주, 북만주, 압록강 대안에는 민족주의 단체,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데는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라고 해서 공산당 쪽. 그래서 지금 현재 연변 쪽은 원래 그 공산당이 센 지역입니다. 거기는 센 지역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바로 남만주 지역 정의부 쪽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평택이고, 이쪽에서 활동했던 주된 사람은 석주 이상용, 경북 안동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청천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정의부에서 활동을 했다. 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이제 참의부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정의부죠. 이쪽이 이제 북만주 쪽에가 이제 신민부. 이렇고 여기 이쪽이 연길 이쪽, 여기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 있던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용이라든가 이런 사람, 정의부에서 활동한 평택 사람, 오성환 고려혁명당, 정의부 쪽의 단체입니다. 김상환 정의부, 그다음 정의부가 해체되면 국민부, 조선혁명부로 가는데 그 정의부 라인에서 이렇게 활동하고요. 박재훈이라는 사람도 정의부, 국민부, 조선혁명부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주 쪽에서 활동한 평택 사람들은 주로 정의부 계열에서 주로 이제 그 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자진.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주사변,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이 일어나거든요. 만주사변 후에 주로 이제 평택 사람들은 정의부에 이어서 국민부, 조선혁명군 쪽에서 이제 그 김상환, 박재훈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 조금 다음 저거를 좀 바꿔주실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만주 쪽에서 이렇게 좀 활동을 했는데, 만주사변 이후에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중국 본토로 이동하고, 중국 본토에서 이제 임시정부와 연결되는 그러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 평택 분들, 그래서 이제 어디 갔나? 네, 여러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번 써보자. 이게 제가 이제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분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조금만 상세한 내용들은 PPT에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설명을 그래도 간단하게도 드렸어요. 근데 설명을 전혀 안 드린 분이 딱 한 사람이에요. 이조자 헌자 이종원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평택 사람으로서 최근에 발굴된 사람. 이종원이라는 사람, 이 사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북경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또 진위에서도 활동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독립유공자로 또 이조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포상받은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이 북경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북경 한교 동지회, 북경에,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상해라든가 이런 데서 임시정부 라인하고 같이 활동하는데 이분은 보니까 북경, 그러니까 상해라든가 항주라든가 이런 쪽은 임시정부 라인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시정부를 거부하고 튀어나간 사람들 있죠. 우당 유해영이라든가 단지 신태용, 이런 사람들이 활동한 지역이 바로 북경이에요. 그리고 북경은 주로 수도죠.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많이 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은 좀 이상주의적 서양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주로 학문적으로 독립운동 이런 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25년에는 앞잡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도보라는 기관지를 또 발행을 했고요. 이분은 이제 또 북경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진위로 와서 27년에 진위구락부를 조직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33년 8월 24일 날 경선의정병원,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병원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작고하신 이런 분인데, 이분은 이제 또 그 특별히 이분은 이제 그 중국어 사전 있죠. 사전 편찬에 굉장히 그 기여를 한 그러한 어떤 그 아주 학문적, 학문적 학술적인 그런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게 좀 순서가 이게 아니고, 이거 죄송합니다. 네, 임시정 오케이. 잠깐요. 네, 그 김만진이라는 분은 광복구 삼지대, 중국의 이제 그 중부지방에서 활동하신 분이고요. 김영호라는 분은 이제 44년 3월에 베이징에서 이제 또 이렇게 활동하신 분이고, 또 김하진 OSS 훈련반원이었거든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CIA 있잖아요. CIA 국내 진공작전 그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근데 이제 그 광복군들도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 이렇게 생물연대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출신 지역이 또 안 밝혀져 있는. 그러니까 아주 연구가 지금 초창기 개척적이다, 개척 단계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신순부라는 사람도 이제 광복군 제3군처 활동했던 사람이고, 정우진은 삼지대에서 입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안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평택인들의 광복군 활동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사진 있는 분들도 조금 제한돼 있더라고요. 일단은 박물관 전시를 하려면 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근데 광복군 삼지대 같은 경우는 사진, 단체 사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발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주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오성환이라는 분, 이분은 이제 그 본적은 평택으로 되어 있고요. 이분은 이제 형평사 운동에도 참여했었어요. 형평사는 경상남도 진주 쪽에서 백정들 있죠. 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신분 상승 운동, 네, 그 사회 운동인데 일종의 그런 거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또 만주에 가서 고려혁명당 활동을 우성환이라는 사람이 했고요. 그 김상환이라는 사람도 아까 이제 진이군, 이분은 이제 도곡리 출생인데, 김상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정의부라든가 국민부 했는데 이제 40년 5월에 또 사망하신 분이고요. 박재훈이라는 사람 천마사인데 아까도 좀 말씀드렸고요. 박인종이라는 분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수원서도 활동하셨고, 만주국 신경이라는 데는 만주국의 수도예요. 지금 현재는 장춘 이쪽 분이 계시고요. 이종훈이라는 분은 아까 이제 제가 사진, 그죠? 사진 없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북경에서 아까 그 사진 편찬이라든가 이종훈 사진이 여기 칼라로 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저쪽 집안이라는 것 같아요. 이병헌 씨, 아까 3.1운동 비상 평택 사람으로 쓴 그 집안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문화원에 이재원 씨 자료가 좀 있고, 평택시에서 국가보훈부에 신청을 해서 유공자 포상을 받은 그런 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특별히 의미가 있죠. 뭐의 의미가 있죠? 지사님. 여기가
지산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의 인물은 이종훈이다. 이 지산이 출생. 그렇죠? 예, 이분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북경대학 경제과 입학했고 북경대학 재학 당시 북경조선 유학생회에 가입 활동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원심창이고 그래서 제가 종합 정리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이제 그 평택 출신으로서 이제 외국에서 활동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이제 임시정부하고 이제 만주 쪽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외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조원이라는 사람, 북경에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은 귀국해서 또 그 평택에서도 진위에서도 또 활동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평택 출신 가운데 외국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제 평택에서 수많은 학술회 같은 것이 있었는데 평택에서는 이제 그 평택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택 출신 가운데 요새는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와 관련해서 평택 사람들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 임시정부하고 이제 만주 쪽이 조금 알려졌는데 러시아 쪽이라든가 특별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내년이 멕시코 쪽의 이주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멕시코, 쿠바 쪽에서 활동한 평택인들도 끊임없이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박물관이 만들어진 다음에 또 수트 생활하실 때는 분명히 평택 출신으로 또 그 미주 지역에서 멕시코라든가 쿠바라든가 미국에서 활동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설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쿠바라든가 이쪽은 사진이라든가 많은 자료들이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보면 국내 사적지, 국외 사적지가 있습니다. 국내 사적지는 평택도 국내 사적지 클릭하면 평택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가 다 뜹니다. 해설도 다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국외 사적지 가운데는 지역별로 여러분들이 해보면 각 독립운동 사적지들이 나오니까 그걸 조금 참조해 보시면 그리고 지금 현재는 수업을 통해서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SNS라든가 페북이라든가 그죠? 이런 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최근에는 국사편찬위원회나 독립기념관 쪽에서도 굉장히 그 데이터들이 많이 새롭게 올라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주로 많이 해서 그리고 이제 요새는 가만히 보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좀 잘 선택해서 보면 또 새로운 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3.1운동과 관련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3.1운동 빅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거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0분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일찍 못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좀 해주세요. 이게 에어컨 들어오는군요. 이거 덥더라고요. 질문 없으실까요? 예, 저두 분이나 예, 남자분 먼저. 예. 평택의 인문사에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민세 안재홍 선생님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고 네. 그동안에 또 그 대표적인 우리 평택이 나온 대표적인 운동이다가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재홍 선생님께서 이제 월북이 아니라 이제 그 6.25 때 이제 북한에서 이제 끌고 갔다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네.
안재홍 선생님께서는 그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뭐 하신 흔적이나 이런 것이 없나 해서 민세어른은 뭐 독립운동을 워낙 많이 하셨죠. 예,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는 민세어른 같은 경우는 그 신간회, 그렇죠? 신간회 쪽에서 그 좌우합작, 일종의 통일운동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감옥도 여러 번 갔다 오셨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민세어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뭐 가장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특징과 특색이 있거든요. 그렇죠? 만주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주로 무장투쟁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무장투쟁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로 외교, 국내에서는 사실은 합법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고는 사실은 독립운동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세어른 같은 경우는 국내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 하나의 정신적 지주로서, 특히 이제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자와 우와 자의 갈등과 대립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신간의 운동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그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3.1운동 직후에도 또 투쟁하시다가 감옥도 가셨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민족 지도자로서 또 그만큼 추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는 해방 후에 또 민정장관 그런 것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또 자와 우화자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근데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민세어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평택만의 인물로서 만약에 이야기가 된다면, 그거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세어른 죽이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인물의 격이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이게 평택만의 인물은 아니거든요. 우리 국내의 모든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 가운데 민세 같은 경우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지금 민세 기념관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뭐 전혀 민세 쪽에서 안 불러주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대표 추앙을 하고 있는데 좀 전해주세요. 근데 그리고 민세 기념사업회나 이런 데서 조금 민세를 연구하는데 너무 제한된 연구자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 민세 쪽을 연구 안 하고 폭넓게 이렇게 민세를 의미부여하고 성격 규정하는 그런 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북의 묘소가 있어요. 북에는 묘소가 세 군데가 있어요. 제가 또 북을 몇 번 갔다 와서 북에는 이제 애국열사능이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소항이라든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납북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애국열사능에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북에는 혁명열사능이라고 해서 김일성하고 같이 투쟁했던 사람들 또 혁명열사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세어른이라든가 춘원 이광수라든가 등등 이런 분들은 제2국자묘라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 이제 별도로 그 묘가 지금 돼 있고,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뭐 가서 뭐 현장 뭐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근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민세어른과 관련해서는 민세어른의 북에서의 활동에 관한 자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북에서 나온 노동신문, 노동신문에도 사실은 민세에 대한 기사들이 꽤 있어요. 기사들이 좀 있고, 근데 북에서는 민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북에서는 민세를 친일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거 없는 거를 사실은 민세 쪽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그러니까 북한사 전공하는 사람이 민세어른을 바라보는 그런 연구 발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민세를 자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을 큰 그림 속에서 봐야지, 이게 인물을, 아까 원심작도 마찬가지. 제가 볼 때는 너무 자꾸 이게 다른 쪽에서 안 하니까 평택에서 특별히 하면서 평택성을 자꾸 강조하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지역성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조화미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민세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대단한 분이고, 민세어른 같은 경우는 또 저작물이 많아요. 생각 이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이 평택의 민세 쪽에서 좀 큰 그림으로 해서 좀 이렇게 다양한 연구, 다양한 연구자, 국내 연구자를 좀 포괄해서 좀 큰 어른을 좀 더 큰 어른으로 만들 수 있는
제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사실은 뭐 이게 충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쪽에.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네. 민족주의하고 네. 공산주의, 네. 사회주의, 네. 아나키스트 이것들의 각각의 특성이라면 어떤 그런 성격적인 거를 다시 한번 구분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이렇게 듣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거든요. 혼돈되거든요, 솔직히.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독립운동사 쪽을 하는데 개념이 혼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끼리는 그냥 뭐 제가 저렇게 썼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이 개념의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넓게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요. 이 민족주의라고 하면 협의의 개념으로 민족주의는 자본주의예요. 협의의 개념으로. 근데 넓은 개념으로 하면 민족주의 속에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즘이 다 들어가요. 예. 그리고 특히 일제시대 독립운동한 사람들 있죠. 독립운동한 사람들 가운데는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이상국가를 건설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적인 국가를 우리가 독립한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독립된 다음에 아나키즘 국가를 만들자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또 해방이 된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하나의 목표는 뭐였냐? 일단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라는 쪽에서는 그 사람들을 편가르기 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그 사람들이 일단 독립을 달성한 이후에 해방이 된 조국을 어떤 조국으로 만들 것인가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이게 좀 다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 보통은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 국가를 만든다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파로 이렇게 이야기가 좀 될 수 있고, 사실은 아나키즘은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인데 보통 우리가 사회주의 그러면은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즘 또 이렇게 또 좀 조금 다르게 또 거기서 또 사회민주주의 뭐 이런 좀 나눌 수 있고, 또 민족주의도요. 또 이렇게 또 나눠요 저희가요. 민족주의를 또 우파라고 만약에 자본주의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공산주의에 대한 대처 방안에 따라서 민족주의 우파, 민족주의 좌파, 또 공산주의 쪽도 소위 말하면 좌파인데 또 약간의 또 민족주의적 성향, 좌파인데 또 국제주의적 성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나누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이 민족주의라는 그 개념은 사실은 또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라고 그러고 사회주의자도 아나키스트도, 그리고 원심창 같은 경우도 저희는 민족적 아나키스트, 기본적으로는 해방 후에 아나키즘 국가를 꿈꿨지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아나키즘을 생각할 때는 독립운동을 우리가 일본을 몰아내고 진짜 우리 우리 대한의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는 어떤 이상주의 국가는 어떤 나라일까, 그거를 나름대로 일제 치하에서 꿈꿨던 거죠. 예,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조선시대까지는 유교잖아요. 근데 새로운 이념이 근대시대에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특히 학생들, 지식인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나름대로의 일반 국민들을 위한 유토피아를 이제 좀 꿈꿨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일제시대 때 그 공산주의를 했건 아나키즘을 했건 해방 후에 북으로 가지 않은 이상은 일제시대 때 어떤 이념을 가졌든 간에 그 사람들은 독립운동이 일어나려 한 거다. 그래서 공산주의, 아나키즘 다 독립유공자로 한국 정부에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방 후에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운동하고 독립운동 했는데 해방 후에 북으로 갔다. 그거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북으로 가서 북에서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포상 안 합니다. 네, 그런 쪽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간략하게 그나마 좀 설명을 드리면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근데 민족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지나치게 좀 이렇게 그 혼용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특별히 혼란이 좀 있을 수 있다.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요거로 맞춰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